인류 역사상 그 최악의 무기랄 수 있는 이 핵폭탄. 이 핵폭탄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원인을 처음으로 제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원인을요? 원인을. 그럼 다른 나라라는 얘긴데 미국이 그렇죠. 아닌 다른 나라. 미국이 아닌 거라는 건데 만들 수밖에 없었다. 독일? 근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일본이요라는 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의 화신 그 히틀러의 두 손에 핵무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식이 유럽과 미국에 과하게 퍼집니다. 너무 끔찍해요. 히틀러가 핵 가졌으면은 지금 저희는 없었. 지구는 그냥 독일이죠. 그냥 지구는 지금 저희가 독일어로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독일이죠. 이게 1930년대 후반 이 독일에서 이 우라늄 원자를 쪼개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파닥에 퍼지면서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 판단을 내린 과학자들은요.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상대성 이론의 주인공. 누굽니까? 상대성 이론이요? 네. 소크라테스요. 저는 소크라테스밖에. 그분은 항상 상대성이던데요. 무슨 말만 하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루즈벨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 판단을 내린 과학자들은요. 자, 바로 이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이 루즈벨트에게 좀 편지를 좀 써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This new phenomenon would also lead to the construction of bombs, and it is conceivable, though much less certain, that extremely powerful bombs of a new type may thus be constructed. A single bomb of this type, carried by a boat and exploded in a port, might very well destroy the whole port together with some of the surrounding territory. 결국 루즈벨트는요. 고민 끝에 노벨상 수상자들 포함한 수많은 과학자들 다 끌어모은 거야.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핵폭탄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이 중 물리학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오펜하이머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오펜하이머가 핵폭탄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바로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이끌어갑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이 핵폭탄 개발을 연구하는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뭘까요? 보안. 보안. 네. 좋아요. 보안도 있고요. 빨리. 히틀러보다 먼저.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 트루먼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비서실로부터 전화 한 통을 급하게 받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백악관으로 이제 곧장 달려간 이 트루먼은요, 영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바로 이 뇌출혈로 사망을 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자, 어쨌거나 이 몇 시간 뒤 이 곧바로 트루먼은요, 루즈벨트의 그 후임자가 되어서 대통령직을 물려받고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딱 치르고 난 뒤 전쟁부 장관, 지금으로 보내면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우리 둘만 좀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눌 게 있습니다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새로운 폭발물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폭발물이 실험에 성공하면 미국은 4개월 안에 세상에서 가장 어마무시한 폭탄을 가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부통령도 모를 정도면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이제 무엇을 연구하는지 들통나지 않도록 애매하고 말하기 쉬운 제목을 좀 갖다 붙일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갖다 붙인 이름이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그 개발하는 뭐 그거 재개발 사업 같은. 재개발 사업. 그러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부를요, 도심 속에 있는 이 맨하탄에서 이 시골 마을인 오크리지로 옮겨서 비밀리에 연구를 또 이어갑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미국 전역의 약 30개 단지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참여자들은요, 가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찝찝하게 일했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당신이 하는 일은 그만큼 우리 전쟁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국가를 전쟁 위해서. 중이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일은 하고 있어. 근데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 아주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게다가 청소부,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청소부원까지도 연구단지에 딱 들어가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6개월 뒤에 나올 수 있다라는 서명까지 받습니다. 얼마나 이 보안이 확실했는지 감이 오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폭탄, 핵이라는 말. 근데 나도 모르게 핵은 터졌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서로 하는 일을 몰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폭탄, 핵 대신 더 가제트 이런 코드명을 붙여서 부릅니다. 자, 근데 교수님 왜 핵무기는 독일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만들었을지 궁금할 것 같아요. 처음에 1차 세계대전 때는 진영이 양대 전선이었어요. 동부전선, 서부전선 해가지고 러시아랑도 싸우고 막 프랑스, 영국하고도 싸우고 하니까 힘들었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걸 방법을 히틀러가 좀 바꿔가지고 일단 소련하고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유럽 쪽으로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다가 영국을 제압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격적으로 소련을 쳐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양대 전선이 돼버렸죠. 근데 이 와중에 사실 우라늄은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이 가장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독일이 이제 그거를 선점할 수도 있었어요. 나치 히틀러가 우라늄을 가지고 제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쪽하고도 싸우고 저쪽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없었어. 공장에서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비행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배 만들고 총알 만들고 대포 만드는 게 바쁘지. 핵 개발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인력과 물자와 돈이 들어가요. 총 연 인원으로 13만 명의 인원이 동원이 됐고 13만 당시 명. 돈으로 20억 달러. 지금 돈으로 화폐로 계산하면 아마 한 300조 한국 돈으로. 300조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그 정도의 물량, 인적 인원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당시 전 세계 미국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해야 돼요. 비밀 유지. 근데 미국은 워낙 넓잖아요. 미국에서는 요 보안을 기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신형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이 이제 일부러 좀 두뇌를 가지고 오려고 저기 이제 반대쪽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한테 국적까지 이렇게 부여를 하면서 데리고 왔대요. 막 엔리코 페르미라든가 막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렇게 데리고 왔고 브라운인가? 네, 브라운 박사. 브라운 박사 그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핵 얘기가 되게 좀 특이한 게 핵 실험에 성공한 거를 한 게 이제 시카고대 학교에서 했어요. 우리 무교에서. 네. 그래서 학교 캠퍼스 가보면 원래 운동장이 있었어요 학교에 막 미식축구 하고 했던. 근데 거기서 핵 실험을 한 거예요. 운동장에서요? 대학교에서 진짜 네, 진짜 학교의 대학교에서 운동장인데 그걸 빌려서 거기서 한 거고 그 성공하니까 이거를 좀 기념하고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지어버렸어요. 아니, 땅이 남아 있어요 아직? 거기서 실험을 그거를 했는데? 했던 땅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그 위에 도서관이 있고 그 실험을 했던 자리에 조각이 막 그런 기념비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약간 학교의 문화가 그래서 공부만 한다는 걸로 좀 미국 대학사에서 시카고 대학이 정말 공부를 잘한다 그런 네. 이미지가 좀 있어요. 네, 그런 거 관련돼서. 탈련 학교에서도 이렇게 핵 실험을 할 정도인데 어쨌거나 이 나치 독일은요 핵폭탄을 개발하기 전에 패망한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은 이제 최초의 첫 번째 핵폭탄 바로 더 가제트 개발을 끝냈고요. 그 위력을 확인하기 위한
트리니티 테스트. Trinity test. 요게 이제 코드명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계속 이제 입에 올릴 수 없으니까 이 트리니티 테스트, 핵무기 테스트를 하는데 이 동이 트지 않은 그 컴컴한 새벽,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목장, 도시, 거주지를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기 위해서 평평한 지형이 필요했던 거예요. 뻥 뚫려 있으니까. 그렇죠. 시야가 확보되는 넓은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 곳이 바로 뉴멕시코주 사막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날 이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테스트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의 눈앞에 드디어 기괴한 모양의 핵폭탄 가제트가 공개됩니다. 더 가제트입니다. 아, 동그래요? 동그래요? 더 가제트입니다. 아, 동그래요? 저게 뭐야? 저거 가다가 전설 하나 잘못 건들면 죽는 거야. 진짜 전 너무 저거 외형이 그죠, 너무 이게- 선이 저렇게 외형에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게 블루투스가 없었던 때네. 실험실에 있는 그대로 그냥 옮겨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저게 터지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이게 진짜 그렇게 핵폭탄- 크진 않네요. 사람 옆에 서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근데 크진 그 않네.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거 상상을 조그만 게. 초월합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결국에 이게 성공하나요? 이 폭탄이? 드디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가제트는 점화됩니다. 이후에 하늘 위 약 12km의 높이의 버섯 구름을 만들면서 성공적으로 폭발합니다. 야, 저 조그만한 게 진짜.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핵폭탄이 처음으로 터진 순간, 이날이 바로 1945년 7월 16일입니다. A hand-built device will melt desert sand and turn night into day, rendering every previous weapon of war obsolete in a few millionths of a second. 끌어올리죠 지금? At 5:31 a.m., a mechanical timer in the command bunker clicked at the end of its track. 진짜 저러고 있네. 야, 거의 우와. 와 이게 실제 영상이야? 진짜 어마어마하죠. 너무 무서워요. 아니 무서워요. 저는 이거 보면 이게 소름 돋더라고요. 어우, 저게 핵폭탄의 위력이고. 자, 이때 이 핵폭탄 폭발을 지켜본 과학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낮의 태양보다 몇 배는 더 큰 강도의 빛이 사방에 쏟아졌다.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고 30초가 지난 다음에야 시력을 되찾았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뭐 사실 이제 과학자들이 핵폭탄 이 폭발의 위력을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트리니티 테스트에 참가한 이 과학자들은요, 핵폭탄이 폭발할 때 이 발생하는 강렬한 빛 그리고 그 뜨거운 열,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야, 이거 괴기스럽다. 아니,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정말 내노라는 과학자들이 한 무리가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선크림을 얼굴과 손에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봤을 땐 뭐야, 저 사람들 왜 아니 밤에 선크림을 얼굴과 손에 또 그 외에도 그 왜 용접할 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보면 검은 유리 있죠. 아, 그렇죠. 예, 예. 그 두꺼운 그 검은색 유리판을 이렇게 두르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 맨하튼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그 오펜하이머와 이 그로브스 장군마저도요. 그 현장, 폭발 현장에 가서 신발에다가 이 종이 덮개만 이렇게 두르고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괴기스럽네요. 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지금이었다면 어떡해.
와, 이게 완전 무방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랍죠? 새 신발들 신으셨나? 왜 발은 보호하면서 저렇게 몸은 냈던 거야? 발을 보호할 정도면 자기도 몸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나오면 그게 안 좋은 거야 정도는 알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이거라도 한번 해야 되나?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유럽만 다뤘잖아요. 이제 냉전은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유럽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예. 예. 베를린 봉쇄령에 실패하면서 소련이 어쨌든 간에 한 발짝 그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봉쇄 풀고. 예, 여기서 이 냉전 분위기를 한순간에 그 역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49년 8월 29일에)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합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만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이 드디어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것이죠. 이 폭탄은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렸던 원자폭탄과 비슷했는데 와, 끝없이 올라가네.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데. 무시무시하다. 와, 이게 CG가 아니잖아요. 예, CG가 아닙니다. 실제로. 너무 무서워요. 소름 끼쳐요. 네. 어마어마해요. 저게 어딘가에 떨어진다면 예. 그 재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실험이니까 허허벌판이나 아니면 그 바다에 있는 섬에 떨어뜨리는데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한 것이죠. 당시 미국에서 분석하기로는 소련의 과학기술 수준과 경제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최소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4년 만에 그것을 이루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네요. 소련이 4년 만에 핵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야, 얘는 모를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맨해튼 계획은 그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해서 진행했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인데요.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었죠. 이 계획이 진행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보안입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워낙 이 보안이 철저해서 예. 당시 뭐 부통령도 전혀 모를 정도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여기 일하는 직원들이 거의 13만 명이었는데 그분들도 거의 99%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출퇴근하면서 일을 했었고 부통령도 그때 트루먼 부통령이었죠. 그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아예 일도 몰랐었대요. 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입이 다들 무거웠네. 크리스가 말한 것처럼 보안이 철저했었는데 소련이 개발 기간이 절반 넘게 단축된 것은 바로 스파이 때문입니다. 맞아요. 미국에서 정보를 예. 빼내온 거네요. 그러니까 철통같이 막았는데도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독일 출신 물리학자가 있어요.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한 국가인 미국이 핵을 독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하다가 소련에게 그 정보를 넘겨주면 소련도 핵 무기 보유 국가가 되면서 힘의 평형이 맞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의 핵 개발 계획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던 것이죠. 또한 수많은 스파이들, 간첩들이 활약하고 암약하는 시대였습니다. 와. 007. 예. 그러니까 소련 간첩들도 미국에 가고 유럽에 가고 미국과 유럽의 간첩들도 소련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상대방을 불신하고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스파이들이 실제로 사용하던 아이템들이 경매에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템들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 뭐 담뱃갑 안에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재떨이 안에 도청 장치 있고, 그리고 진짜 또 신기했던 아이템이 자살용 치아라는 게 있어요. 스파이로, 네, 가짜 이빨인데 스파이로 활동하다가 붙잡히면은 고문당하다가 막 정보가 유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잡혔을 때 자살할 수 있게 만든 그 이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특정한 방식으로 깨물면 뻥 폭발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서련에서도 되게 유명한 립스틱처럼 생긴 소위 말하는 죽음의 키스라는 그런 도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립스틱처럼 생겼는데 딱 한 총알이 들어갈 만한 그런 아, 립스틱 이렇게 안에? 딱 하면 바로 총알이 날아가는. 아, 날아간다고요? 네. 그 제임스 본드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템들을 실제로 스파이들이 사용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냉전 때는 거의 뭐 스파이와의 전쟁이네요 또. 그러니까 스파이를 이용해서 소련이 그 핵 개발을 빨리 했던 사건이 지금 우리가 말했던 사건인데요. 그 혹시 그 냉전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온전. 열전? 열전. 예, 온전이 아니라 열전입니다. 예. 뜨거운 전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식으로 직접적으로 군대가 충돌해서 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이 바로 열전일 텐데요. 냉전은 그런 전쟁은 없죠. 전쟁이 없는 무한 대립일 텐데요. 이 미국과 소련,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냉전일지 모르는데 그 이외 지역에서는 사실 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냉전 최초의 그 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열전이 벌어지는 지역이 우리나라네.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면서 폭격을 하고요. 지상에서는 소련이 제공한 242대 탱크가 몰려와서 진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한이 전면 침공을 당했고 트루만이 여기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남침은 유엔 형장 위반이고 평화를 침해하는 것이니 우리는 이 도전에 정면 대응을 해야 한다. 근데 결국 한반도 분단이라는 결과로 전쟁이 끝나게 되었죠. 그리고 미국과 소련 사이에 어떤 혈맹 관계가 깨지고 긴장, 대립이 본격화됐는데 미국과 소련에서는 냉전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재산이 파괴되는 그 사건들은 바로 이제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한반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대리전들. 일단 베트남에서 이 충돌이 일어나고요. 올라온. 그다음에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질 때 미국과 소련이 뒤에서 개입을 하면서 한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두 나라의 어떤 2년 차이에 따른 대결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곳곳에서 이제 열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두 나라가 그 대립되는 그 긴장 속에서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한 지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1950년 1월 30일입니다. 이때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슈퍼폭탄을 개발하겠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겠냐고 하면서 믿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 선언 2년 뒤에 미국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보다 700배 더 강한 700배 더 강한 700배요? 예, 700배. 그거는 거의 이제 한 나라를 아예 없애버릴 그렇죠. 수준인 거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자폭탄이 있을 때는 소련을 제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련이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니까 힘의 그 우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센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제 수소폭탄을 만들어낸 것이죠.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가 시간이 멈춘 듯이 이렇게 공중에 딱 멈춰 있는 느낌이었어요.
구름 형태가 다르네. 진짜 무슨 스케일이 다른데요? 행성이 하나 생겼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짜 보여주기 한 느낌이 진짜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폭탄이 있으니 덤비면 가만 안 두겠다. 네. 위력 시위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도 살펴봐야 될 텐데 이 폭탄 실험을 했던 게 이게 바다에 있는 섬이거든요. 조그만 섬이거든요. 이 섬에 이제 수소폭탄을 떨어뜨려서 그 폭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섬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진이 와, 있습니다. 예. 그 섬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 어떡할 건데 니네. 구멍이 생겼. 구멍 생겼네. 거기 구멍뿐만 아니라 시커매졌어. 예, 다 황폐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 섬이 거의 날아갈 정도로 위력이 큰 폭탄이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련도 질세라. 바로 한 해 뒤에 1953년 8월 12일에 세계 최초로 실험 가능한 건식 수소폭탄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만해 이제. 아 너무들 하시네 정말. 소련이 또 이런 건식 수소폭탄을 만들어내니까 미국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또 해요? 예. 건식 수소폭탄 캐슬 브라보를 만들게 됩니다. 이 폭탄은 너무너무 위력이 커서 미국의 핵실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15메가톤. 쉽게 말하면 그 히로시마 폭탄의 1000배입니다. 1000배.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터졌던 폭탄이 1000발이 한꺼번에 터지는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아까 700배였는데. 예. 폭탄이 터진 다음에 그 바다 지름이 160km 동그라미를 그리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폭 영향을 받았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도 그 방사능이 검출될 정도로 위력이 컸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또 영향 진짜 받았겠네. 핵전쟁 시작되면 진짜 전 세계가 위험해지겠다. 그래서 그 2019년에 최근이죠. 미국 연구진이 조사를 해봤으니까 6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핵실험이 벌어졌던 이곳이 그러니까 마셜 제도인데 마셜 제도는 후쿠시마보다 최대 1000배가 넘는 방사능이 지금도 분포한다. 최대 1000배가 넘는 방사능이 지금도 분포한다. 60년이 지났는데. 네, 지났는데도 핵실험이 끝났지만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항상 이제 미국이 한 걸음 앞서가고 그 다음에 소련이 또 열심히 뒤를 쫓아가고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흐름을 그러니까 미국이 선두주자고 소련이 후발주자인 이런 관계를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1957년 10월 4일이죠. 그러니까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이 소리가 전체 지구에 울려 퍼지고 1957, coming in on 20 megacycles. Steve Chef, Levittown, Long Island, reporting to the world. 신문에서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면서 소련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그럼 왜 미국이 공황, 충격에 빠졌는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것은 아주 무거운 물체를 실어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자폭탄과 연관돼서 이제 중요한 사실인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이란선 쌍둥이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한 무기로 개발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 당시에 그 폭탄을 떨어뜨리려면 비행기 실어서 날아올라서 장거리를 비행해서 그다음에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데 장거리 폭격기가 없어도 미국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탄도미사일입니다. 제자리에서. 예,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리는 핵무기를 달아서 쏘아 올리면 공군력의 우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한순간에 미국의 핵 우위가 뒤바뀌어서 소련의 우위가 확립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큰 위기감과 충격과 공포까지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스푸트닉 1호 보내고 2호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더 실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사람도 한번 우주 공간으로 올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을 올려보내면 여러 가지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대신에 생명체를 올려서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가를 알면은 나중에 사람을 쏘아 올렸을 때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동물 하나를 우주선에 태워서 올려보냅니다. 예. 그 동물이 뭐냐면 바로 원숭이 아니야? 그 대상이 바로 이제 원숭이가 아니라 개였습니다. 그리고 개의 이름이 라이카. 이 라이카가 어떤 모습인지 또 그 당시 필름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새끼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가만히 있어야 돼. 편도만 됐어. 못 돌아왔나 봐. 끝이야 그냥 저렇게? 기사 보니까 그 강아지가 거기 올라갔다가 좀 뱅뱅 돌다가 아무 고통 없이 평화롭게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기사 그 소련에서 약간 프로파간다처럼 퍼뜨렸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여러 시간 뒤에 온도 조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덥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중력 상태, 그러니까 가중력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그 온도가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되죠. 이 실험을 통해서 그 지구 생명체가 지상을 떠나서 우주 공간에 들어가서 그 궤도를 도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무중 상태를 버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귀중한 데이터가 확보가 되죠. 미국이 그거 보고 막 조바심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제는 또 이제 소련을 쫓아가는 입장이 됐네. 예. 그 전까지 지구의 강대국들이 그러니까 지상과 이제 바다와 이제 하늘을 장악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경쟁이 더 격화되니까 우주까지 이제 경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소련에게 밀렸다고 생각한 미국이 반드시 우위를 되찾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바로 우주 개발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바로 나사입니다. 나사. 달리 말하면 미국의 그 나사는 소련의 인공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덕분이네. 우리 덕분이네. 소련 덕분이라고 하시네요, 형이. 그래서 소련이 그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니까 미국도 계속 그 박차를 가해서 최초의 통신 위성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미국이 완벽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소련이 하지 못한 걸 합니다. 인류 최초로 그 달에 발자국을 찍게 되죠. 아폴로 11호. Apollo 11, this is Houston. You are go for TLI, over. Apollo 11, thank you.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찍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주를 장악하고 점령해야지 상대방 국토에 그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경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미사일로 공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심을 전 세계 사람, 특히 미국과 소련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냉전이 언제든지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그런 또 엄청난 사건이 이번엔 소련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1961년 10월 30일 오전 11시 33분입니다. 소련의 그 노바야 지밀리아 제도 북극하고 가까운 곳인데요. 여기서 가장 강력한 폭탄이 터집니다. 처음에 봤던 그 이른바 황제 폭탄, 짜르본바. 그 위력이 50메가톤. 그러니까 히로시마 폭탄의 아까 우리가 그 1000배 되는데 3333배, 3333배입니다. 그래서 원자 폭탄과 비교한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와우. 와, 차르본바는 진짜. 일이 점점 커지네요. 근데 지금 히로시마 이후에 15년 만에 지금 차르본바 이렇게 된 거면 이 성장 속도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발전 그렇죠. 속도가? 계속 이제 가속이 붙는 건데요. 이 짜르본바의 그 버섯구름 높이가 67km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그 7배에 다다른 수치일 텐데 이 정도면 그 1000km 떨어진 곳에서도 이 버섯구름이 보인다는 거죠. 한반도의 최북단에서 이 짜르본바가 터지면 이 최남단인 그 땅끝마을에서도 그 버섯구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아이고. 와, 그렇게 비교하니까 장난 아니다. 어마무시한. 저거를 왜 만드는 거야? 아, 저걸 쏘겠다는 거야, 뭐요? 그러니까 저 어쨌든 간에 서로 강력한 걸 갖고 있으면 누구 하나 싸울 수 없다 이거지. 그래도 안 네, 쏴, 싸울 수 저거. 없다 이거. 저거는 안 쏠 것 같아. 이 짜르본바 실험 당시에 그 다행히도 그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력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러니까 실험을 한 소련조차 놀랐다고 그래요. 설마 이 정도까지 셀 줄은 몰랐다. 아, 자기들도 무서웠나 보다. 그러니까 지구가 흔들릴 정도로 여파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핵 개발 경쟁을 이어가다 보면 이제는 그 인류가 뭐 전쟁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멸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요. 인류가 다 멸망하면 그 정복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컸던 대규모 핵 실험이 과연 여기서 막을 내렸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를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뭐예요? 이 짜르본바가 성공한 뒤에 그 소련의 그 군사적 위협이 너무 커져서 미국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격차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로 전 세계를 몰아넣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의 중심에는 역시 인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존재하는데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와 이제 소련의 권력자였던 니키타 후르쇼프인데요. 근데 실제로 일리아 씨 그 후르쇼프 씨가 불금국 그 성님 느낌답게 진짜 과격한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진짜 과격하고 진짜 성격이 너무 다혈적이어서 이제 그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미국의 대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단에 한 국회의원이 미국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후르쇼프랑 얘기를 주고받는 이제 과정에 후르쇼프 마음에 진짜 들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그래서 후르쇼프가 그 국회의원에게 질문을 하죠. 너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자기가 미니아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자 후르쇼프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뒤에 있는 세계 지도에 가서 미니아폴리스 막 그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나 지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자 후르쇼프가 나중에 미사일을 쏠 때 여기만 빼고 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냉전의 시작을 이제 트루만 대통령과 그 스탈린 원수의 그 대결로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인물이 바뀝니다.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같은 시기에 소련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이제 니키타 후르쇼프가 됐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그 빈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이 차이가 있어요. 이 후르쇼프는 당시 나이가 67세. 그리고 띠동갑도 아니라 아래로 2번 내려갑니다. 23살 어린 사람이 바로 케네디예요. 최연소의 대통령 역대. 그래서 이제 나이가 훨씬 많은 그러니까 후르쇼프가 케네디를 보면서 약간 얕잡아 보듯이 자본주의가 봉건제에 도전해서 승리했듯이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도전해서 승리하는 것은 역사 발전의 합법칙이다. 이런 식의 여기에 이제 질세라 케네디도 맞받아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정치적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립을 했던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회담은 실패한 회담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그 싸늘한 분위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케네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처음이다. 내 인생에 이렇게 힘겨웠던 순간은 달리 없었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때 이제 그 지구 반대편에 있던 쿠바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바로 밑이죠. 거기서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혁명의 주인공이 바로 피델 카스트로. 원래 그 쿠바에서는 미국에 훨씬 더 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이 독재 정권이 워낙 쿠바 국민들을 탄압하다가 원성을 많이 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친미 독재자를 내쫓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련과 밀착이 되는 상황이니까 더더군다나 그 미국의 바로 코앞에 있는 쿠바에서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 정부가 세워지니까 미국으로서는 정말 그 성가시고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당시 그 미국의 정보기관이었던 CIA는 카스트로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만듭니다. 1960년에 CIA는 쿠바 망명자들을 모집해서 부대를 창설합니다. 케네디는 쿠바 망명자들에게 카스트로를 공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쿠바 망명자들은 피그스만 해안에 상륙해서 기습작전을 준비했지만 정보가 유출되면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피그만 침공 계획은 4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CIA가 계속 그 카스트로의 목숨을 노리는데 최근에 이제 공개된 그 기밀 문서를 살펴보니까 638번이에요. 아니 634번을 암살 시도를 한다고요? 와, 진짜 죽이고 싶어서 안달했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쿠바 아까 우리가 이미지를 봤는데
여러 가지가 생각날 텐데 쿠바하면 생각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시가. 시가죠. 시가 안에다가 소형 폭탄을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렇게 그런 계획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스트로가 미국의 압박을 받으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도와줄 또 다른 국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소련으로 찾아가죠. 방문해서 이제 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 세계를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로 몰아넣은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큰 위기였죠. 가장 큰. 근데 프루시초프가 이때 드디어 그 소련에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그 미국이 소련 견제용으로 터키나 이탈리아에 미사일을 배치하게 됐는데 프루시초프도 똑같이 대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쿠바와 그 미국 본토와의 거리가 1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프루시초프는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면은 한 번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미사일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소련에서 쿠바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프루시초프가 처음에는 방어용 무기, 그러니까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그 쿠바를 지켜줄 수 있는 방어용 무기를 보내준다고 하면서 이제 지원했는데 계속 이제 욕심이 생겨서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제 공산주의 체제의 어떤 환멸을 느꼈던 소련 군사정보국 소속의 대령이 있는데요. 이분도 또 생각을 하기에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또 핵전쟁 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 소련의 계획을 미국에 알려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련의 그 탄도미사일 설계도와 미사일 포대, 그다음에 배치 상황 이런 어떤 핵심 정보가 담긴 그 정보를 직접 건네지지 못하니까 영국 사업가를 통해서 미국에게 전달하기 시작을 해요. 미국은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핵미사일 기지 설치에 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확증이겠죠.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2년 10월 14일에 쿠바의 하늘을 정찰하던 정찰기에서 뭔가가 포착이 됩니다. 보이네. 미사일 트랜스포터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미사일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미사일이 또 밑에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쿠바에 공격용 핵 미사일이 설치되었다는 이제 확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유, 엄청 무서운 상황이죠. 미국 코앞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쿠바지 않습니까? 네. 플로리다는 바로 코앞이고요. 여기서 미사일을 쏘면은 뉴욕과 이런 미국의 핵심적인 지역, 워싱턴까지도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제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게 됐고요. 완전히 그 백악관은 물론 미국의 정계가 난리가 났겠어요. 발칵 뒤집혀지죠. 바로 전쟁 선포하고 싶었어요. 예. 그때.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이것을 받아보는 순간 정말로 큰 위기감이 케네디에게 몰려갔던 것입니다. 미사일을 쏘면 8분 안에 워싱턴에 그 핵미사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 방어할 어떤 그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와. 미국이 항공모함 8척을 동원해서 그리고 또 해군 함정 90척을 동원해서 쿠바 해상을 봉쇄하게 됩니다. 이게 국제법으로 금지되는 상황인데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련이 추가로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하는 핵탄두가 들어가지 못하게 반임을 막은 것입니다. 1962년 10월 22일에 케네디가 드디어 이제 방송을 하게 됐죠. 소련에게 최후 총톱을 보냅니다. It shall be the policy of this nation to regard any nuclear missile launched from Cuba against any nation in the Western Hemisphere as an attack
by the Soviet Union on the United States, requiring a full retaliatory response upon the Soviet Union. 세게 나가네. 만약에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드디어 두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세계 대전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세게 나오니까 소련도 여기서 밀렸다가는 완전히 그 쉽게 말하면 망신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거든요. 두 나라 사이에 이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미국의 그 전략군이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밀리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고 쿠바를 봉쇄하고 플로리다에 2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집결하고 14,000여 명으로 편성된 24개 공군 예비군 병력을 수송대대까지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탑재 준비를 마쳤죠. 쉽게 말하면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완전 전쟁 직전. 그땐 진짜 난리 났겠네, 미국 전역이.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핵전쟁 공포. 우리가 봤던 뭐 짜르본바라든지 수소폭탄 이런 그 버섯구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구 곳곳에서 특히 미국과 소련의 어떤 영토에서 터질 가능성이 가장 그 가까이 갔던 순간이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대치를 하게 되니까 이제 동맹국들도 같이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토군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군도 다 비상 걸려가지고 명령만 떨어지면 서로 공격하겠다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류가 핵전쟁으로 인한 멸망의 문턱까지 갔던 것이죠. 10월 26일에 TV 뉴스를 통해서 소련 정부가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소련도 쿠바 내 기지 건설을 포기하겠다. 이런 식의 비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 미국 강경파들의 입장에서는 케네디가 너무 그 소련에게 물러터진 반응을 하고 있다.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서 소련을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핵전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강경파들이 아주 그 케네디를 공격하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케네디가 이때 밀렸으면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죠. 예. 1962년 10월 27일 미소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는데요. 미국의 정찰기 U-2기가 소련에 의해서 격추되고 미군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날 해상에서는 미군의 사격으로 소련의 핵잠수함에 홍뢰가 발사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련 본국과 교신이 끊겼던 잠수함 승조원들은 이를 핵전쟁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자체적으로 핵월해 발사를 논의했지만 무산되었죠. 그 핵무기를 이제 발사하는 과정이 한 사람이 이제 버튼을 눌러서 갑자기 핵무기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누르고 위까지는 이제 최종 결정자까지는 올라가는데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점점 이제 위기 상황이 이제 상승하면서 정말로 그 인류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때 이제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려면 대사가 말을 전하고 뭐 하드 절차를 밟을 때 6시간, 7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6시간, 7시간 사이에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라디오를 선택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르시초프가 라디오를 통해서 미국이 터키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철수한다면 조건을 달죠. 그리고 소련도 쿠바에서 미사일을 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철수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고, 케네디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쿠바 사태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다시는 이런 식의 위기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협상을 하면서 대기권 내에서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자. 부분적으로 그 줄이자라고 하면서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맺습니다. 좀 진정하자. 예. Calm down.
제 생각에는 냉전 시대는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과 어떤 인간의 현명함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혈맹 관계였던 미국과 소련, 그러니까 나치라고 하는 파시즘이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적을 물리칠 때 서로 손잡고 같이 싸웠던 이 두 친구가 그 뒤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세계 평화를 앞당길 수 있었는데 서로에 대한 불신, 상호 의심, 그다음에 어떤 시기심이 작동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전쟁의 위기란 것이 단지 미국과 소련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로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자면 그 다음에는 인간의 현명함이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나 강경파들은 핵전쟁을 불사하자고 외쳐대는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의 프루시초프 서기장이 서로 정치가다운 대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닦았던 것입니다. 자, 트리니티 테스트가 있기 4년 전 하와이 오아후 섬의 진주만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진주.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하와이, 그리고 평화로운 일요일. 브런치 먹어야 되는데 일요일이면. 자, 그런데요, 이때 머리 위로 까만 비행기들이 한 대, 두 대 나타나더니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기 시작합니다. 곧이어서 약 350개의 비행기에서 엄청난 굉과 함께 폭탄이 떨어지기 하와이로요? 시작합니다. 하와이로요? 환상의 섬, 지상 낙원이라 불리던 이 하와이가 말 그대로 불지옥으로 변한 그날, 1941년 12월 7일입니다. 네, 여기 지금 일본이 지금 출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정말 이렇게 새까맣게 정말 때로 지금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 날파리 들어가네. 폭격이네. 폭격했네. 갑자기. 그 잘 나가던 미국이 이렇게 폭격을 받아서 쑥대밭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악몽 같은 2시간 동안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망자, 그리고 300대 이상의 비행기하고 약 20척의 배가 파괴됩니다. 정말 순식간에. 그런데요, 당시 미 육군은요, 이 새로운 장비였던 그 이동식 레이더를 활용하기 위해서 진주만 공습이 있던 날 아침 두 훈련병에게 이 레이더를 다뤄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레이더에 까만 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한두 대가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당황했죠. 빨리 보고를 합니다. 저기요, 레이더에 지금 비행기가 잡힙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두 대가 아니라 수백 대 같아요. 너무 많아요. 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 보고를 받은 미군 당국은 그거 뭐 본토에서 비행기들이 그냥 오기로 했던 것 같아. 자기 비행기인 줄 알았다고요? 설마.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와이는요, 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하더라도 하와이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중에 발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머니까. 게다가 바다에서 물자를 보급받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본 입장에서도 하와이로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건 말이 안. 일본도 이게 성공할 거라고 믿질 않아. 진짜 성공하면 확률 50%, 50%. 교수님, 그 일본이 이렇게 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공격한 이유가 또 있죠? 종합 국력이 일본을 1로 잡았을 때 미국은 12예요. 12배. 12배. 높은 거예요.
군사력 관련되는 걸 가지고 보면 일본을 1로 잡았을 때 제가 볼 때는 미국은 30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아니 이게 성공 확률도 이렇게 낮은데 왜 일본은 왜 그랬을까요? 이런 무모한 작전을 감행했을까? 당시 일본은요, 이 태평양 일대에서 지금 세력을 확장하는 어떤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의 그 석유를 포함한 모든 수출을 딱 금지해 버립니다. 자, 이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조건, 이제까지 일본이 획득했던 모든 영토를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거였죠. 일본이 그럴까요? 어떻게 지들이 뺏은 건데 그걸 놓겠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행기, 배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석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석유의 거의 80%를 미국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이 끊어버린 거예요. 야, 이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올 스톱이 된다는 가정도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동남아 지역으로 그쪽에 있는 유전, 여기에다가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태평양에 지금 누가 버티고 있어요? 미국이 버티고 있잖아요. 미국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동남아 지역의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미국에 대한 선제 타격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어디였을까? 그것이 바로 일요일 진주만. 여기를 공격해서 미국의 기세를 꺾어버리겠다라는 작전을 세운 겁니다. 진짜 무모하다. 되게 비효율적인 작전인데? 그렇죠. 자, 진주만 공습에 일본은 성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목표는 뭘까요? 동남아로 가야 그렇죠.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유전까지 성공적으로 확보합니다. 아 잠깐만요. 하와이를 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동남아 가서 그거 먹을 동안 미국 가만히 있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던 미 태평양 함대, 그러니까 해군 세력이 거의 괴멸됐죠. 태평양 함대가 다시 재건되는 게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은 일본이 무주공산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했죠. 이러면 이제 일본의 콧대가 어떨 것 같아요? 기세등등하죠. 자, 이렇다면 한번 우리 미국 한 번 더, 한 방을 더 매겨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타겟을 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미드웨이 해전. 미드웨이 해전. 미드웨이. 아 미드웨이도 미국이에요? 미국령이었습니다, 당시. 예, 산호초 섬이에요. 예, 산호초 섬인데 여기에 이제 이 미국 배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바로 이 미드웨이를 칩니다. 특히 이 진주만 공습 때 그 살아남았던 미국의 항공모함. 바로 이 항공모함을 끝장내기 위한 작전이었는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온 미국. 그 미국에게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일본 자신의 항공모함 4척을 잃어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주력 부대가 다 타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해권과 제공권을 이제 완전히 일본이 상실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미국한테 뺏긴 전투가 미드웨이 해전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 태평양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Supplies ashore for the big push. 일본은 완전히 수세로 접어들는 상황이란 말이죠. 미국은 막 계속 밀고 오고 있고 폭탄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은요 항복을 수치로 여겨요.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끝까지. 심지어는 이 저항 중에 하나가 1억 인구, 그 1억 인구가 모두 죽을 때까지 싸운다라는 1억 총옥쇄 작전. 옥쇄. 네, 다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인간을 폭탄으로 사용했던 자살 특공대. 가미가제. 그렇죠, 그렇죠. 가미가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일본 말로 이 가미가제, 이 신풍을 가미가 신이잖아요. 가제가 바람이고 바로 가미가제라는 말을 다시 쓰게 된 게 신이 불어준 이 바람에 의해서 폭탄을 싣고 쭉 날아가서 미 군함에 던지겠다.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된 거예요.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 군함으로 돌진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진짜 너무 무섭다. 그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보통 깡으로는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예.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출격하기 전에 술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10대들도 있어요. 조종사 10대들도. 오! 오! 비행기를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네. 그렇죠. 비행기가 폭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리가 되게 유명해. 가미가제 비행기가 가가지고 띵 하는 이 소리가. 저게 사실 이 일본에서 이 가미가제는요 아주 용맹한 전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상은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인간을 소모품으로 취급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군은요, 이 가미가제 폭격기가 오직 자살 공격만을 위해 설계된 것을 보고 full bomb, 바보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자국민의 희생을 좀 막고 빨리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일본의 심장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 계획을 이행합니다. 우와. 이야. 대부분 목적 건물이죠. 그렇죠. 이거 뭐 피해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게. 이 소이탄은요 불바다로 만드는 무기입니다. 바로 이 대부분의 일본 가옥이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바로 이 소이탄을 선택했던 겁니다. 뭐 바로 타격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결국 이 소이탄으로 인한 불은요 삽시간에 건물과 사람들을 집어삼켰고요.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번집니다. 42년 미드웨이 해전은 43년 과달카날 전투 겪으면서 사실 거기서 전쟁 끝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항복을 했어야 돼요. 손상률이 30% 정도가 되면은 이미 더 이상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만둬야 돼요. 이게 항복하는 게 그게 진리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선택한 것은 일본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미군들도 굉장히 희생을 보게 되니까 폭격. 그래서 일본인들은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기억 중에 가장 당신은 전쟁하면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본인들의 기억은 뭐냐면 하늘에서 불벼락이 쏟아지는 거예요. 전 이 점이 정말 분노스러워요. 아니 항복을 안 해요 일본이. 항복을 안 해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결심을 합니다. 핵폭탄 투하로 이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일본에 투하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대량 살상 무기 리틀 보이가 등장합니다. 이겁니다. 인류 역사를 뒤바꿀 운명의 날. 이 핵폭탄 투하지를 히로시마로 정한 미 공군은요, 일본을 정말 악몽으로 물들일 길이 3m, 무게 약 4톤인 리틀 보이를 폭격기에 싣고 남태평양 티니엄 섬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드디어 최종 목적지 히로시마로 전속력으로 내달립니다. 왜 하필 히로시마가 선택되었을까? 이 핵폭탄이 터지기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쿄 공습 이외에 여러 도시들이 지금 폭격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로시마는 바로 그 폭격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한 거예요. 특히 이 히로시마 주변에는요, 조선소와 비행장, 그 항공기 부품 공장 같은 이 군사적 목표물들이 있었고요. 그 전쟁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핵폭탄 투하 후보지에 올랐던 거죠. 야, 위력 보려고 깨끗한 데 선택한 거라고요? 공습 안 한데? 네. 거의 실험이네요. 그러니까요. 즉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이 히로시마는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일본은요, 그 히로시마 레이더 관측소에서 폭격기 진입했네? 딱 진입하자마자 동시에 발견을 해요. 공습 경보도 발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그 공습 경보를 해제해요. 갑자기? 네.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가 많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아니 이게 전통적인 공습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뭐 다른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긴 거 아닌가? 정답. 도쿄 대공습 이후 1년 동안 일본의 주요 도시를 폭격할 때는요, 그냥 폭격기 한 300대 그냥 이상 막 왔거든요. 이거 뭐야? 이게 꼴랑 뭐야? 뭐? 정찰기인가? 이거는 폭격이 아닌가 보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습 경보를 해제했던 겁니다.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하얀 빛이 히로시마 전역을 삼켜버립니다. 이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일단 번쩍합니다. 번쩍, 그 다음에 소리, 쾅. 그 다음엔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열. 그 뜨거운 열이 몰려옵니다. 이 폭발 직후 이 태양의 흑점 온도와 비슷한 약 4,000도의 열 폭풍이 밀려옵니다. 이 타 죽은 사람들은요, 약 2,000도의 상태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차가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공장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있었고 다 그대로 있었는데 이 평범한 도시가 리틀보이가 터지면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겁니다. 이 거리에는요,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들의 살과 피부는요, 이게 녹아내려 가지고 이 셔츠처럼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예.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얼굴은 온통 불에 데웠고요. 특히 제가 이 안구가 이게 녹아내린답니다. 정말 이 당시 도쿄 라디오에서는요,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그슬렸다라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여기에 피해를 본 그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그거 봐. 이거 못 볼 것 같아. 살았다고? 거기서? 옷이 타버리는데. 그냥 뒤인 거죠? 네, 그냥 타버린 거예요. 데여가지고 네, 타버린 그냥 거죠? 타버린 겁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얼굴이 못 보겠어. 이 핵폭탄 투하로 히로시마 인구 약 14만 명이 죽습니다. 이 히로시마의 끔찍한 재앙이 내린 뒤어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에 투하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전 세계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핵무기가 하나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A short time ago, an American airplane dropped one bomb on Hiroshima. These bombs are now in production, and even more powerful forms are in development. If they do not now accept our terms, they may expect a rain of ruin from the air, the like of which has never been seen on this earth. Behind this air attack will follow sea and land forces in such numbers and power as they have not yet seen, and with the fighting skill of which they are already well aware. 자,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지 정상일까요?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가 정상이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게다가 이렇게 너무나도 수많은 이 시민들이 지금 죽어나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살려주세요. 나와야죠. 항복하지 않아요. 와, 대단하다, 도대체 진짜. 무슨 생각이지? 와, 독하다. 그 정도 되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일본의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천황이잖아요. 천황이고 일본 정부가 오잖아요. 그럼 일본 정부가 거기서 이제 스톱을 걸었어야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항복을 했어야죠. 해야 되는데 항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일본 내부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45년 2월에 수상을 2번이나 지냈던 고노에 후미마루가 천황한테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만합시다. 우리 항복합시다라고 건의를 해요, 천황한테. 근데 히로히토는 우리가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항복을 하면 우리한테 가혹한 조건을 내걸 것이다. 전세가 한번 이렇게 좀 뒤집혀가지고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섰을 때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싸움을 그만두도록 하자 하면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천황이 거부하니까 그럼 누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을 때도 이건 뭐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미국은 또 움직입니다. 미국이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3일 만에 인류 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인 핵폭탄 팬맨.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그 리틀 보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비교가 되시죠? 세 보이는데. 팬맨 뭐 이름에서 어떤 모양인지 느껴지시죠? 리틀 보이가 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좀 날씬했다면 이 무게 4.6톤인 팬맨은요 이름대로 좀 이렇게 뚱뚱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틀 보이보다 더 강력한 핵폭탄입니다. 네. 그래 보이네. 보기만 해도. 이 팬맨은요 나가사키 상공 약 600m에서 폭발했고요. 조준점에서 약 3km 벗어나가지고 4만 명 정도가 즉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부상과 질병으로 또 7만 명이 사망합니다. 더 끔찍한 거는요.
이 당시 이 열이 엄청나잖아요. 그 엄청난 열로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이 갈증, 목이 너무 타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런데 이 화재로 생긴 그 먼지와 그름이 한데 뒤섞여서 하늘에서 검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안 돼. 마시면 안 돼. 입을 벌리고 그 검은 비를 마십니다. 그건 지어낸 얘기 아닐까요? 아니요. 몇 천도가 넘는 열이에요.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사능은요, 냄새도 맛도 색깔도 촉감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이 방사능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비가 그냥 이렇게 색깔은 좀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흙이 좀 이렇게 섞인 그런 비인가 보다라고 그냥 받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이 담긴 검은 비는 사실상 죽음의 비였습니다. 그 흔적이요, 아직도 일본 박물관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흔적이요? 네. 어떤 흔적이? 저게 빗자국이에요? 네. 그래?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받아먹은 거예요. 뭐 물론 이제 핵폭탄에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검은 비를 맞아서 피폭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방사능이 몸에 축적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암, 이런 병마와 싸우면서 그 죽음보다 더한 그런 고통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살아남아도 살아남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 핵폭탄으로 이렇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도시가 지옥으로 변하게 되죠. 그제서야 일본 정부는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합니다. 型機を耐え忍び型機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欲す 근데 저는 이게 일본은 당연히 완전 폐허가 됐을 텐데 그 당시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그래야만 했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방사능 효과에 대해서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피폭자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듣게 되면서 어떤 좀 윤리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네, 도덕적으로 해야만 했었나, 뭐 굳이 왜,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전쟁부 장관을 맡고 있었던 스팀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더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점도 있었고, 소련하고의 관계가 전쟁이 끝나는 대로 바로 대립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대요. 아, 나중에 뭐 소련과 냉전이 있을 걸 예상하고. 네네. 근데 이게 핵폭탄을 맞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당연히 뭐 죽음과 공포지만 저 핵폭탄이 어떤 건지 알면서 저걸 떨궈야 되는 조종사의 입장에서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어쨌든 자기가 민간인들을 무고한 민간인들 죽인다는 걸 알고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몰랐을 거 아니에요. 위력을. 그렇죠. 저 정도의 위력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모르죠. 처음 쓰는데. 그럼 나중에 그건 알고 나서는 또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한 일에 대해서. 근데 트루만도 놀랐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 결과를 보고 트루만도 보고를 받고 뭐야 이 정도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루만이 나가사키 투하하고 난 다음에는 핵무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참 진짜. 맞습니다. 네. 핵폭탄 이 리틀보이와 이 팬맨 그 공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는 역시 일본이겠죠. 그러면 핵폭탄으로 피해를 본 나라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징병 징용 되지 않았나요? 네, 바로 한국입니다.
이 한국이 사실 이 핵폭탄 피해 국가라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일본에 떨어진 거지 우리한테 떨어진 거 아니잖아. 뭐 우리랑은 뭐 직접적 관련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번의 핵폭탄 투하로 인해서 당시 한국인 사망자는요 약 4만 명. 4만 명. 어디서? 일본 내에서요? 네. 피해자는요 7만 명에 달합니다. 아니. 근데 히로시마가 산업 도시였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산업 도시인데 인력을 딴 데서 데리고 올 거면 그런 산업 도시로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좀 조선인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핵폭탄이 떨어졌던 그 나가사키 그리고 히로시마 여기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워낙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일단 직접적 피해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킵니다. 그러니까 핵폭탄 그 투하 지역에 투입되어 가지고 사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폭 현장의 그 사후 처리하고 이 도시 복구에 조선인들이 동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 보호 장비 없이 사체 처리, 또 피해자 구호 등의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요. 핵폭탄 투하 지역을 청소해야 됐기 때문에 피폭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실제로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일을 할 때 피폭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로요? 한 40대 정도 된 아들이 70대 아버지랑 30대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70이 다 돼가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뭐 이미 방사능 후유증으로 인해서 말도 못하고 몸 이렇게 붉은 이런 것들이 쫙 몸에서 돋아나는. 근데 더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유전이 돼요. 아, 그게 진짜 무섭죠. 큰 아들은 괜찮은데 30대 작은 아들이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사용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전쟁 자체가 없어야 되지만 다시는 핵무기를 전쟁에서 써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아니 저도 저 핵폭탄이 떨어지고 굉장히 많은 일본인이 죽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몇만 명이 희생당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몰랐어. 자, 이 핵폭탄 투하 이후요,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고요. 우리 민족은 수십 년간 이어진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그토록 원하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